노인정의 오전은 언제나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돌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끓여온 보리차에서 풍기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귀에 익은 노랫가락이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가운데에 늘 앉아있던 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공사판에서 몸을 굴려온 덕에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보다 먼저 와서 바둑판을 닫고 친구들이 오기 전에 의자를 미리 내어놓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노인정의 기둥이라고 부른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이 두려웠고 집에서는 텅 빈 벽만 바라봐야 하니 차라리 여기 와서 사람들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듣는 게 위로가 되었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성격이라 누구 부탁도 잘 들어주곤 했습니다. 저 양반은 정이 많아서 탈이야라는 말이 따라붙을 정도였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젊을 적 함께 장사를 하던 지인이었죠. 오랜만에 만난 얼굴이라 반가움이 먼저였지만 그 지인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그는 허겁지겁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잠시 어려워져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죠. 처음엔 할아버지도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손 떨리는 도장을 아무 서류에나 찍는 게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지인은 형님, 딱 석 달만 빌리는 거라니까요. 형님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요 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도 웃으며 에이, 그 정도는 도와주셔도 되죠라고 거들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평생 손해보더라도 남 도와주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무엇보다 눈앞에서 자신을 믿고 기대는 지인을 외면할 수가 없었죠.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바둑돌 부딪히는 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며칠은 별일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지인에게 도움이 된 기분에 마음이 뿌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인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을 찾아가 보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마음이 무거워지던 때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채무 독촉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은커녕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도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죠. 할아버지는 밤새 뒤척이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살기 빠듯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눈이 멀어 괜한 도장을 찍었구나라는 자책만 커졌습니다. 노인정에서도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바둑판 앞에 앉아도 집중을 못했고 사람들이 건네는 농담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그는 끝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장실로 숨어들어가 목소리를 죽였고 은행에서 날아드는 문서들을 남몰래 찢어 쓰레기 봉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둑 친구 하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밤잠이 좀 없어서 그래.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어딘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은 작았고 작은 변화도 금세 드러나는 곳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할아버지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집안의 전등 불빛 아래에서 독촉장을 펼쳐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종이를 구겨버리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또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꼴이라니.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노인정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늘 웃던 그가 웃지 않자
늘 바둑을 두던 그가 판을 비워두자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은 머지않아 큰 파문으로 번져 할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게 될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인정 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늘 먼저 와서 바둑판을 닦던 할아버지가 가장 늦게 오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오늘은 어디 가셨나 수군거리며 기다리다 결국 빈자리를 남겨둔 채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어쩐지 공허해 보였고 모두가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낮에도 전화를 피하느라 불 꺼진 집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뜨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종이봉투에 담겨오는 우편물만 봐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러다 진짜 감옥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휴대전화를 손에 쥘 때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각자 먹고 살기 힘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빚까지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죠. 그저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잘못했지 하며 자신을 탓하는 게 습관이 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정 사람들의 눈은 점점 더 그를 향했습니다. 평소 조용히 차를 내주던 노인이 어느 날 불쑥 물었습니다. 왜 요즘은 바둑판에 앉아도 돌을 잘 안 놓으시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다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노안이 심해져서 그런 거야. 눈이 잘 안 보이네. 그러나 말끝이 떨렸고 눈빛은 회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지만 마음속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둑 친구였던 한 노인은 더 예리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늘 할아버지와 짝을 이뤄 대국을 두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할아버지가 한 수, 두 수를 허무하게 놓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이 딴 데 있는 듯 집중이 흐트러져 있었던 거죠.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일이 있구나. 그런데 왜 말을 못 꺼내실까?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은행에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통보가 오자 밤마다 서류를 뒤적이며 어떻게든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작은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흘러내릴 뿐이었죠. 노인정 친구들이 그를 붙잡고 술 한 잔 권할 때에도 그는 늘 핑계를 대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은 예전의 당당한 기둥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흔들리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은 작은 실마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둑 친구가 우연히 할아버지 옆에서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얼른 숨기려는 듯 할아버지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눈에 들어온 활자는 뚜렷했습니다. 채무 독촉장. 친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종이를 빼앗아 구겨 쥔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마 거짓말을 지어낼 힘조차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노인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다음날 노인정은 술렁였습니다. 저희 양반 빚을 졌대. 보증 잘못 써서 그렇다더라. 에이, 그 나이에 아직도 남일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어딨어. 뒷말들은 칼날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노인정에서조차 외톨이가 되는 듯 했습니다. 바둑판 위에 앉아 있어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저 피하는 눈빛만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조용히 차를 끓여주던 노인, 텃밭에서 상추를 나눠주던 이웃, 그리고 오래된 바둑 친구가 뜻밖에도 그를 두둔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괜히 욕하지 맙시다. 우리라도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이 말이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할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채무와 배신의 그림자는 이미 너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홀로 더 깊은 구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들어서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어느 날부터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바둑판이 놓인 자리를 향해 걷는 동안에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를 찔렀습니다. 보증 잘못 섰다더라. 집안도 곤란할 거야. 저 나이에 무슨 생각이었대. 무심한 듯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모든 시선이 자기 등을 겨누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날도 바둑판 앞에 앉았지만 돌을 잡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상대방이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돌을 내려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바둑 말고 얘기 좀 하시죠. 속에 뭐가 있으면 이제는 좀 꺼내셔야죠. 할아버지는 움찔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지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한 친구가 손을 내밀어 그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형님, 우리끼리인데 뭘 숨기십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늙어가고 다 같은 처지인데 혼자 짊어지려다 더 무너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제야 할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오래 버텼던 마음의 둑이 무너진 듯 그는 구겨진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분명한 활자로 쓰인 금액과 차갑게 박힌 도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었어. 믿었던 놈이라서 딱 석 달만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런데 놈이 사라졌네. 이게 다 내 이름으로 넘어왔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말끝마다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그 적막은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몇몇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지만 금세 묵직한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우리도 다 겪어본 일이에요. 나도 옛날에 보증 잘못 써서 집 날릴 뻔했어. 겨우 살았지. 우리 나이쯤 되면 남들 말은 많아도 결국은 같은 구덩이에 빠졌다 나오고 그러는 거라니까. 뜻밖의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이웃이, 차를 따르던 노인이, 농산물 나누던 친구가 각자의 아픔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또 어떤 이는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했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자신만 어리석은 줄 알았는데 모두가 각자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순간 그는 조금은 덜 외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정 사람들은 작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채권자가 매일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상황을 듣자 모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자. 우리가 아는 변호사 아들이 있어 한번 연결해 줄게. 바자회라도 열어서 당장 급한 돈을 좀 보태주자. 현실적인 방법들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어리석어서 당한 건데 괜히 여러분까지 피해줄 수는 없네. 하지만 그때 늘 말없이 차만 끓여주던 노인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괜히 노인정 식구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런 때 손 안 잡아주면 그게 무슨 식구예요.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번엔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들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노인정 앞마당에서 작은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텃밭에서 가져온 상추와 고추를 내놓았고 누군가는 집안 깊숙이 넣어둔 그릇과 의류를 내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며 믿기지 않는 듯 서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비록 모인 돈은 채무의 큰 산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죠. 절망의 구덩이에서 홀로 발버둥치던 그는 처음으로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채권자의 독촉은 이어질 테고 지인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곧 더 큰 불길로 번져 배신자에게 향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자회가 끝난 후에도 노인정의 분위기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햇살이 스며든 듯 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불안에 떨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노인정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바둑 친구는 변호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 법률 상담을 연결했고 텃밭을 가꾸던 노인은 이웃 주민에게 빚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 연락처를 알아왔습니다. 텃밭을 가꾸던 노인은 이웃 주민에게 빚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 연락처를 알아왔습니다. 심지어 평소 말수가 적던 한 노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경험했던 보증 파산 이야기를 꺼내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더라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더라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 모든 제안이 할아버지에게 낯설고 두렵게만 다가왔습니다. 법정, 절차, 변호사 이런 단어들은 평생 공사판에서 땀 흘려 일한 그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는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버티면 되겠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함께 은행에 동행했고 또 누군가는 직접 구청 민원실까지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지인이 의도적으로 꾸민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본 변호사 지인은 이건 명백히 불법적인 계약 요소가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거대했습니다. 채권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협박성 전화를 걸어왔고 돈 못 갚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노인정 사람들도 연대의 마음은 굳건했지만 현실적인 무게 앞에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은 돈은 채무 총액의 일부에 불과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몇 달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노인정 내부에서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도와주자는 입장이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우리라고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괜히 끌려 들어가면 같이 망한다라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괜히 끌려 들어가면 같이 망한다라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작은 갈등이 피어나면서 할아버지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노인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한 짓만 지은 게 아닌가? 나 때문에 저 사람들끼리 다투게 만든 게 아닌가? 길 위에 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한없이 외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형님 기다리세요. 바둑 친구와 몇몇 이웃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절대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두렵긴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지만 마음 한켠에는 희미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상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인이 단순히 잠적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보증을 떠넘기고 있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분노라는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자식 나만 속인 게 아니었어. 그는 분노로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두려움에 떨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주름 사이로 의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사람들은 그의 옆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아주는 데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걸 빼앗고 자신만 호화롭게 살아온 배신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내면에서 절망만 가득하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싸워야 할 이유를 가진 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노인정 사람들은 모여 앉아 조용히 신문과 전단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각자 발품을 팔던 중 바둑 친구가 흥분한 얼굴로 작은 광고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얼굴 낯익지 않습니까? 광고지 속 사진에는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 개업한 식당의 홍보 전단지였죠. 이름은 달랐지만 사진 속 얼굴은 틀림없이 사라졌던 지인이었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죽을 지경이라며 울먹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름지고 여유 넘치는 표정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광고지를 움켜쥔 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결심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직접 가봅시다. 확인해야죠. 며칠 뒤 몇몇은 함께 버스를 타고 광고 속 식당이 있다는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골목을 돌자 멀리서 화려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정식 오픈. 대문 앞에는 풍선과 꽃바구니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식당 안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손님들과 건배를 나누며 호탕하게 웃는 그 얼굴은 더 이상 과거에 눈물로 호소하던 옛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아니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피가 몰려오며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바둑 친구가 어깨를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지금은 참으세요. 확인만 하고 갑시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는 분노의 뜨거운 액체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모두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할아버지가 결국 주저앉아 땅을 두드리며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그놈 말 믿고 도장을 찍었어. 내 이름 걸고 내 인생 다 걸었는데 저놈은 웃고 있잖아. 웃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인의 배신과 호화로운 웃음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함께 온 노인정 사람들이 곁에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등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사람의 분노가 공동체 전체의 아픔으로 옮겨붙는 순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정은 이례적으로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앉아 각자의 분노와 두려움을 쏟아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는 말은 하지 맙시다. 저 사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법으로든 뭐로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했을 거야. 그놈 혼자만 잘 살려고 남을 밟고 올라선 거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집단적 의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누군가는 식당 주변을 조사하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지인의 과거 기록을 찾아보겠다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언론사에 제보할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열정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신으로 무너졌던 마음이 이제는 복수와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채권자들의 협박 전화는 울렸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에 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불길 같은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간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는다. 지인의 호화로운 모습을 목격한 뒤 노인정 사람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빚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기만과 배신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기만과 배신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며칠 뒤 변호사와의 두 번째 상담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인은 단순히 할아버지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노년층이나 서류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을 떠넘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반복해왔던 겁니다. 피해자 명단에는 퇴직 후 적금을 모두 잃은 노인, 집을 빼앗기고 요양원으로 밀려난 부부, 심지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이 위에 나열된 이름들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바보라 여겨왔는데 사실은 수많은 이들이 같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무게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놈 그냥 나 혼자 속인 게 아니구나. 사람 인생을 짓밟고 다닌 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연대의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죠.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채권자들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당장 할아버지의 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부터 채권자들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빚 갚으라는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자식들에게까지 연락을 해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몸을 잔뜩 웅크렸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노인정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 노인은 기자 출신 아들을 통해 언론사에 제보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이는 지인이 과거 사기 전과로 경찰 수사망에 걸렸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조각조각 모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퍼즐을 바라보며 점점 확신했습니다. 저놈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 꽤 이름을 알린 사람이 되어 있었고 식당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와 협회 활동 등 여러 사업을 벌이며 인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고 언론에 제보하려는 움직임이 새어나가자마자 곧장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큰일 난다. 당신이 책임질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살아.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심지어 노인정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괜히 우리까지 다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고 일부는 발을 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괜한 싸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건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지인의 웃는 얼굴,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며 석 달만이라던 거짓말, 그리고 독촉장 속 차가운 활자들. 그 모든 기억이 그의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해. 내가 무너져도 저놈을 그냥 두고 죽을 수는 없어. 그 결심이 굳어지자 사람들의 마음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노인은 집 담보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고 조용하던 차 끓이던 노인은 직접 증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바둑 친구는 연신 형님 혼자 아니니까 겁내지 말아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한 지역 신문에 노년층 상대로 사기 행각 벌이는 사업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지인의 사진이 실린 겁니다. 비록 작은 언론이었지만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전과 기록과 피해자 증언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즉시 반격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소를 했고 지역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사람들의 여론이 갈팡질팡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노인정 사람들은 다시 불안에 휩싸였고 일부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나도 무섭네. 하지만 저 놈을 그냥 두면 우리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할 거야. 오늘이 아니면 내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울게 돼. 그걸 내가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그 말은 방 안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앞길은 험난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후퇴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의지가 겹쳐져 만든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작은 신문 기사가 불씨가 되어 번져나간 지 일주일 후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역 소문 정도로 치부되던 기사였지만 곧 전국적인 관심으로 확대되었죠.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나도 당했다. 나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었다. 목소리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합창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그제야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노인정을 찾아왔고 할아버지와 사람들의 얼굴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노년층 울리는 악질 사기꾼이라는 자막이 전파를 타자 지인이 구축해놓은 호화로운 이미지가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에 찬 시민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지역 사회는 술렁였습니다. 경찰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쌓아둔 증거와 피해자들의 집단 진술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마침내 지인은 수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노인정은 전쟁터처럼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고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어쩐지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지인이 수갑에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장면은 전국 뉴스에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지인의 얼굴, 차가운 쇠고랑의 소리, 그것은 할아버지가 수없이 상상했던 복수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온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그의 가슴은 단순한 통쾌함만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십 년 친구라 믿었던 얼굴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씁쓸함과 허무함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과정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증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긴 복도 끝 조사실 문을 열자 쇠창살 너머로 지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초췌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인이 비웃듯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결국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다 같이 늙어 죽을 판에 뭐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십니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늙었지. 이제 몇 해 안 남았어. 하지만 그 몇 해라도 부끄럽게 살고 싶진 않아. 내 덕분에 내가 배운 게 있다. 분노도 정의도 그리고 사람의 힘도 말이다. 그 말에 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형님 잘하셨습니다 라며 격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노인정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함께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는 지인의 반복적 사기 행각과 피해 규모를 지적하며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법정 안팎에서 피해자들은 박수를 쳤고 할아버지는 그 소리 속에서 묵묵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이 보였고 정의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정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바둑돌은 묵직했고 돌이 부딪히는 소리는 유난히 청명했습니다. 친구들이 둘러앉아 웃었고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빚에 눌린 피해자가 아니라 끝내 맞서 싸운 한 사람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일부로 다시 서 있다는 사실을요. 재판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지인은 초라한 양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속이고 호화로운 식당의 주인 행세를 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초췌한 몰골로 판사의 질문에 간신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들의 진술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 수많은 노인들이 증인석에 앉아 자신이 어떤 식으로 속았고 어떻게 삶이 무너졌는지 차례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흐느끼며 목소리를 잇지 못했고 또 다른 이는 남은 노후가 다 망가졌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친구라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용해 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빚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법정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긴 정적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상습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되며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법봉이 내려치는 순간 피해자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박수를 치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어깨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정은 다시 북적였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걷히고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바둑판을 펴고 작은 탁자 위에는 따뜻한 국과 김치전이 놓였습니다. 바자회 때처럼 서로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지난 시간의 고생담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둑판 앞에 앉아 돌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두 눈수는 서툴렀지만 친구들은 그저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형님, 이제 다시 시작입시다. 이번 판은 꼭 이겨야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켠에서는 조용히 차를 끓이던 노인이 따뜻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잔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분노를 다 이겨낸 뒤에야 지을 수 있는 깊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밖은 봄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오래된 바둑판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돈도 체면도 아니구나.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지. 그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작은 종이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바자회 날 어린 손자가 건네준 쪽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할아버지 힘내요. 우리 다 같이 이길 거예요. 그 쪽지를 꺼내어 다시 한번 바라본 뒤 그는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말했다는 듯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가 이겼구나. 노인정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고 방 안은 봄 햇살처럼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배신과 절망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연대와 정의로 마무리되었고 할아버지는 노년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진정한 희망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빚에 짓눌린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싸워 배신자에게 복수를 이뤄낸,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한 인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